안녕하세요. 근현대사 강의 황경휘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1강, 근현대사 강의의 1강으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이제 근현대사라고 한다면 보통 흥선대원군의 정치부터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정책,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조선이 문호를 개방하는,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을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오늘 배울 첫 번째 흥선대원군입니다. 이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굉장히 보수적이다, 이런 정도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이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왕권 강화, 그리고 두 번째는 쇄국정책, 이 두 가지 정책으로 흥선대원군을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시작하던 이 시기에는 조선에 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세도정치가 시행되고 있었다. 세도정치라는 것은 이제 왕이 가장 큰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 가문들, 어떤 정치 세력들이 왕보다 더 큰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왕이 중심이 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관리들이 더 큰 권력을 갖게 되자 이 관리들이 탐관오리처럼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안 좋은 세도정치의 시기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기에는 이양선이 출몰했다. 이양선은 뭐냐면 이 양선, 모양이 다른 배들이 출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그동안 보고 만들었던 배와 좀 다른 형태의 배들이 조선에 출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가 어디서 왔냐? 바로 서양의 배들이 바로 이양선이었다. 그래서 이 서양의 배들이 자꾸 출몰을 하자 백성들이 뭐야? 저 우리가 못 보던 배인데? 괴물같이 생겼는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이 흥선대원군의 시기에는 크게 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 두 가지 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정책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세도정치를 몰아내고자 왕의 힘을 더 키우고자 한 이 왕권 강화 정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권 강화의 첫 번째, 제일 먼저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통치체제, 왕이 야, 너 이런 식으로 일처리해 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굴러가야 왕도 권력이 살고 신하들도 왕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겠죠. 하지만 이 당시 세도정치 시기에는 왕이 그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봤자 이 세도정치 가문들, 권력이 더 강한 이 관리들이 자신들 멋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타파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했다. 이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 왜 흥선대원군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했을까? 바로 이 세도정치 가문이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치 지금의 학연, 지형과 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세력에 힘을 보탤 수 있는 그런 관리들만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도정치 가문을 힘을 약화시키려고 계속 해봤자 자꾸 새로 뽑는 관리들이 세도정치 가문의 세력이다 보니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통해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하기 시작하자 세도정치 가문에 붙는 관리들이 점점 줄어들고 왕에게 오히려 충성하는 신하들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왕권 강화를 했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변사의 폐지. 이 비변사라는 기구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이 비변사라는 기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뭐 임진왜란이나 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군사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되고 정치적으로도 판단을 내리고 크게 두 가지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하지만 이 정치적인 기구, 군사적인 기구가 따로 있다 보면 그 판단의 결정에 있어서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우리가 전쟁이 있을 때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결정을 합쳐서 한 기구에서 빨리빨리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자라는 좋은 의도에서 먼저 비변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 끝나고 전쟁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이 비변사가 유지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비변사 큰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정치적 권력, 군사적 권력. 그러다 보니 이 세도 정치 가문들이 이 비변사를 장악하게 됩니다. 세도 정치 가문들의 어떤 권력, 어떤 정치적인 파워, 군사적인 파워가 이 비변사를 바탕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저 비변사가 세도 정치 이 가문들의 어떤 베이스가 되는 곳이구나. 그것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군사적 기능 따로, 정치적 기능 따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비변사를 폐지시켰다. 세 번째, 법전을 흥선대원군이 정비를 하게 됩니다. 법전을 정비하면서 이제 법대로 안 하면 내가 처벌을 할 거야 라는 식으로 법의 기강을 세워서 좀 더 신하들이 왕의 말을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정책을 시행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 다음 삼정의 개혁을 실시했다. 이 삼정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세금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듯이 첫 번째 전정, 두 번째 군정, 세 번째 환곡입니다. 첫 번째 전정은 땅에 대해서 걷는 세금입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 양반들은 이제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양반의 땅을 빌려서 경작을 합니다. 경작을 하고 이제 가을이 돼서 추수를 하면 우리가 빌린 땅에서 경작을 했으니 세금을 내겠습니다. 백성들이 관리에게 세금을 냈겠죠. 그런데 세금을 내고 보니까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양반이어서 이거 내 땅인데 나한테도 세금 내. 또 세금을 내고 다른 양반이 또 와서 여기 내 땅이기도 한데 세금 내. 또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한 땅에 대해서 여러 양반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겸병의 형태가 이 당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세금을 2중, 3중으로 내게 되고 그 부담을 백성들이 고스란히 지게 됩니다. 또한 반대로 관리들은 이 토지에서 돈 받고 이 토지에서 돈 받고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것을 무마하고자 전정을 개혁을 했다. 겸병을 금지하고자 했다. 두 번째, 군정입니다. 군정은 뭐냐면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군대를 가는 대신에 세금을 냈는데 이 당시 관리들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세금을 내지? 우린 세금 안 내. 라는 식으로 군정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아니야. 그래도 너네 이제 세금 내. 라고 하면서 군정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는 호포법을 실시했다. 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곡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관리들이 땅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곡식을 빌려줍니다. 겨울, 봄. 이제 봄에는 가을에서 추수한 그 쌀들이 슬슬 동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봄에 백성들에게, 가난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줍니다. 곡식 빌려줄 테니까 너네 나중에 추수하면 다시 갚아. 굉장히 좋아 보이죠. 하지만 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자가 높다 보니 백성들이 가을에 추수하고 또 갚고 내가 가진 곡식을 딱 보니까 또 얼마 안 남은 거죠. 또 그러면 환곡을 통해서 관리들에게 또 곡식을 빌릴 수밖에 없고 이런 악순환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흥선대원군이 환곡제 역시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창제로 개혁을 하게 되었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삼정의 문란 세 가지 삼정에 대한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관리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되는, 또 백성들이 관리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했다. 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을 정리했다. 서원을 정리했다. 서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선시대는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관리가 되는, 과거급제에 성공해서 관리가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 관직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는데요.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보니까 세도정치, 이 가문들이 계속 성장을 하는 데에는 세도정치 가문의 힘을 보태는 관리들이 계속 유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관리들이 어디서 오냐? 봤더니 서원들에서. 세도정치 가문의 어떤 한 관리가 저기 서원, 내가 나온 서원이야. 그러면 그 서원 출신을 후배들을 뽑으면서 권력을 확장해 나갔던 것이죠. 이거 문제 있다. 흥선대원군이 서원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남은 서원들에게도 원래 서원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야, 너네 이제 앞으로 세금 내 라고 하면서 세금까지 걷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원을 정리를 했다. 그래서 세도정치 가문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복궁을 중건했다. 이 경복궁이라는 공간을 현재 서울의 종로 쪽에 경복궁이 있죠. 그 경복궁이 조선시대 초기부터 쭉 이어져 왔던 게 아니라 한번 불타서 없어졌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그 왜군이 침입해서 막 불 지르고 이러면서 없어졌었는데 그거를 흥선대원군이 다시 짓게 됩니다. 왜? 왕권은 이렇게 대단해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가보면 규모가 굉장히 크죠. 안에 호수도 있고. 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하지만 궁을 지나는 백성들, 아니면 궁을 출입하는 관리들에게 왕권은 이렇게 대단하고 힘이 강력한 거야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했다. 그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의도에서 경복궁을 중건하게 되었다. 하지만 백성과 양반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느꼈습니다. 먼저 백성들은 경복궁을 짓기 위해서 노동력을 투입시켜야 했습니다. 나 농사 짓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노동력을 투입시키다 보니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두 번째, 양반들은 이 경복궁을 짓다 보니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벌목해 왔는데 그곳이 바로 양반들의 선조들이 묻혀있는 묘지 근처에 어떤 나무들을 베어왔다. 그래서 이 유교국가, 제사를 지내고 이런 유교국가의 이 양반들에게는 굉장히 큰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원납전 그리고 당백전을 만들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원납전은 기부금 형태, 지금으로 말하면 기부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반들에게 기부금을 걷었다. 왕납전을 강제로 징수를 했다. 그래서 양반들은 불만이 있었다. 또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이 당백전을 남발하다 보니 경제 체계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점도 사람들이 불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을 흥선대원군이 개혁을 위해서 실시를 했다. 첫 번째는 세도정치 가문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두 번째는 백성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들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의 두 번째는 바로 쇄국 정책입니다. 이 쇄국 정책,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당시에는 이양선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우리는 오랑캐랑 절대 수교 안 해 라고 했던 것이 쇄국정책입니다. 자, 첫 번째 병인양요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병인양요는 병인년에 있었던 양, 서양과의 요, 소란이다 이런 뜻인데요. 프랑스 군대와 어떤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흥선대원군이 조선은 유교국가야 하면서 천주교를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이 병인 박해, 그것을 병인 박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인해서 프랑스 정부가 문제를 삼고 조선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찰이 있었고 그 전쟁을 병인 양요라고 한다. 두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나오죠. 이 오페르트는 상인입니다. 독일의 상인. 무역을 하러 조선에 와서 우리 무역하자라고 했는데 역시 쇄국정책으로 거절을 하게 되죠. 거절하게 되면서 오페르트가 이제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인 남현군이 묻혀있는 묘를 도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흥선군이 굉장히 화가 나고 우리는 앞으로도 더 쇄국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페르트 남현군묘 도굴 사건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미양요. 이것은 이제 미국과에 일어났었던 어떤 소란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미국과 있었던 전쟁. 역시 미국에서도 제너럴 셔먼호를 보내서 통상을 하자, 우리 무역하자 라고 배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흥선대원군이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마찰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다. 그것을 신미양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우리는 외국과 외교를 하지 않을 거야, 무역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주장했던 것이 쇄국정책이다. 그리고 요 사건들을 지나면서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이 척화비라는 것은 우리는 조선은 오랑캐들과 통상 수교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써서 전국에 비석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척화비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자신의 쇄국정책을 알리고 또 백성들에게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척화비를 건립했다. 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쇄국정책. 자, 흥선대원군이 이런 식의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시행했었죠. 왕권 강화 그리고 쇄국정책. 이 흥선대원군이 이후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즉위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흥선대원군의 이 쇄국정책에 불만을 가진 관리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조금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겠냐, 개화를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움직임이 조선에서 슬슬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조선이 처음으로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운요 사건, 강화도 조약의 체결이다. 문을 열게 된 것은 일본의 운요호라는 배가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조선에 들어오자 역시 모양이 다른 배가 들어오자 백성들이 두려웠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보고 있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배에 타고 있던 일본인들이 야,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공격해? 이거 문제 있어. 너네 분명 이건 문제 있는 거야 라고 시비를 걸게 되면서 그것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어떤 조약이라는 것을 사실 맺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뭐 예전 조선시대나 뭐 청나라와 뭐 어떤 약속 그런 건 했지만 근대적 의미의 어떤 조약이라는 것은 이전까지 없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조약입니다. 어떤 서양에서 이제 조약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일본은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조약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나라까지는 아직
조약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이 운요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것이 처음 맺어지게 되었다. 이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에는 몇 가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자주국으로 조선을 자주국으로 규정한다. 자주국으로 규정하면 굉장히 좋은 내용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 조선을 자주국이라고 이 조약에 표기한 것은 바로 일본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의도냐? 이 당시까지 조선은 청나라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선에 조금씩 침투를 해가려면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를 좀 멀어지게 하거나 끊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강화도 조약에 자주국이야, 너네 자주국이야, 청한테 굽실거리지 않아도 돼 라고 명시를 하면서 어떤 침투의 빌미를 넣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주국이다, 그 점 들어있었고요. 두 번째, 부산, 원산, 인천의 개항, 이 세 항구를 개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을 시작하자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가장 강화도 조약에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치외법권. 치외법권은 뭐냐? 조선에서 일본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조선의 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법으로 처벌하겠다. 굉장히 불평등한 조약이죠. 그래서 이 치외법권, 굉장히 불평등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첫 번째, 치외법권의 조항이 들어있다. 두 번째, 해안 측량권이 들어있었다. 이제 조선의 국토 혹은 어떤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정말 정밀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조항이죠. 이게 해안 측량권 역시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 두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강화도 조약이 불평등한 조약이다 라는 점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이제 맺게 되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이후로 다른 나라와 또 조약을 슬슬 맺기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나라가 바로 밑에 나온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다. 미국과 조선이 맺은 통상 무역을 위한 조약이다. 그래서 역시 조약을 다른 서양 나라들과 슬슬 맺게 되는데,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은 청나라에서 약간 알선을 해줍니다. 야, 조선 너네도 슬슬 서양 나라들과 어떤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그나마 요 어지러운 정세에서 너네 힘을 유지할 수 있어 하면서 알선을 해서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이 조약을 시작으로 또 다른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과 슬슬 조약을 맺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치외법권이 들어있다. 역시 이것도 좀 불평등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최혜국 대우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것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앞으로도 맺는 상황에서 미국을 가장 혜택을 많이 주는 국가로서 너네가 대우를 해줘야 된다 라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이 조약을 맺으면 맺을수록 미국한테는 더 최혜국 대우를 해줘야 되고, 또 뒤에 있는 국가들과 최혜국 대우 조항이 들어있으면 또 그 국가까지도 최혜국 대우를 해줘야 되고, 점점 조선은 어떤 서양 열강의 침입에 저항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이 점차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조선이 외국 문물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조선 국내에서도 야, 우리 이제 정말 개항하고 우리나라 이 조선을 좀 더 발전시켜야 돼 라는 어떤 개화파 혹은 개혁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반대로 야, 우리 오랑캐들 문물을 이렇게까지 받아들여야 돼? 오랑캐? 발전은 좋지만 이거 좀 문제 있어 라고 그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슬슬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점점 한 흐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하고 기억해야 될 점은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정책. 크게 두 가지고 왕권 강화를 위해 세도 정치를 약화시키고 왕권 강화를 위해 개혁했다. 두 번째, 세국 정책을 실시했다. 요 점.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난 뒤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이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점 개방을 해 나갔다 라고 이번 강의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